투자업계에서 그 누구도 이 사람 근처에도 못 갔다. 지난 5월 10일 미국에서는 짐 사이먼이라고 합니다만 애칭이죠. 제임스 사이먼이 86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베테랑 증권 담당 칼럼니스트 그레고리 주커먼이었습니다. 이 주커먼이라는 사람은 좀처럼 외부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짐 사이먼과 인터뷰한 극소수의 저자입니다. 그렇다면 짐 사이먼은 누구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날 퀀트라고 불리는 투자 기법의 창시자입니다. 컴퓨터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장의 비합리적인 구성을 포착하고 투자와 이익 창출에 활용하는 투자입니다. 1980년대 미국 월가에서 붐을 이뤘고 오늘날도 월가 거래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 퀀트 투자 기법은 투자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퀀트라는 말은 퀀터테이티브의 약자인데 이 짐 사이먼스는 이 퀀트 투자의 사실상 창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극적인 성공 사례였죠. 그래서 그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주커먼 기자가 2019년에 썼던 평전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 이 책 얘기를 좀 오늘 별책부록에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처럼 진짜 시장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냈느냐 또 이 책의 여러 문구에 등장하는 워렌 버핏을 앞지르는 수익률을 냈느냐 이 질문에 대한 호기심부터 채워보죠. 워렌 버핏뿐만이 아닙니다. 조지 소로스, 레이 달리오, 피터 린치 같은 투자 대가나 달인들을 모두 앞질렀습니다. 1988년에 메달리언 펀드라는 펀드를 설립하는데 이 대표적인 펀드죠. 이 사람이 운영한 연평균 수익률이 66%입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매년 66%를 벌었다는 얘기니까 워렌 버핏의 경우는 여러 기록들을 참고하더라도 60년간 자금을 운용해오면서 연평균 25%를 넘지 못했다. 그리고 두서너 해에는 상당히 나쁜 실적을 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경이지역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었을까? 사실 투자에 컴퓨터나 수학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짐 사이먼스보다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을 모델로 했다고 알려지긴 했는데 케네스 갤브레이스 이 교수가 쓴 종신 교수라는 The Tenured Professor라는 경제소설에 보면 빼어난 수학자가 비합리적 기대지수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상투친 종목을 골라내고 공매도를 치는 수법으로 돈을 번다. 이런 줄거리가 나옵니다. 이 책이 1990년 갈브레이스가 썼으니까 퀀트가 월가에서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아마 구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인 투자 방식은 퀀트와는 좀 다르죠. 애널리스트나 트레이더들이 우선 기업 분석을 합니다. 이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영업이익 창출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분석하고 또 이걸 토대로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이 직관이라는 걸 활용해서 또는 개인적인 정보 소스들을 접촉하면서 투자를 하죠. 반면에 퀀트는 시장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데이터들을 급격히 발전해온 컴퓨팅 기술에 접목해서 처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투자 기법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비트리지라고 불리는 차익거래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브라질의 석유 가격을 비교해보면 브라질, 러시아의 석유 가격이 다르다. 그러면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서 팔면 돈 버는 건 당연하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글로벌 시장이 워낙 통합되면서 이렇게 시장의 차이는 언젠가는 해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쉬운 투자 기회가 되는 거죠. 약간의 가격 차만 있어도 프로그래밍을 해두고 이 약간의 이익을 계속해서 쌓다 보면 막대한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차익 거래들을 하는 거죠. 문제는 컴퓨터가 만능일 수는 없다는 거죠. 어느 시장 가격이 비합리적이다 하는 걸 컴퓨터가 어느 정도의 힌트를 줄 수는 있어도 언제 이 주가라는 것이 혹은 자산의 가격이 합리적인 상태로 조정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컴퓨터가 자동으로 결정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낳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직전에 망했던 세계 최대 헤지펀드 LTCM입니다. 러시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다가 러시아가 재정위기로 파산 직전까지 모라토리움으로 몰리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과 80년대 살로몬 브라더스의 전설적인 채권 투자 팀장이 만들었던 이 헤지펀드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짐 사이먼스는 이 사람들하고 달리 정통 수학자입니다. 가능한 감정과 직관 또 예측을 배제합니다. 출신 자체가 이제 수학도였습니다. 수학 천재였죠. 1938년에 구두 공장장이었던 아버지하고 전업주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출생지에 있는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MIT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23살에 박사학위까지 취득합니다. 그 후에 이제 MIT하고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동시에 방위분석국 IDA라고 하는데 여기서 옛 소련의 무기 코드를 깨는 일도 해요. 그러면서 상당한 재능을 발휘하는데 1968년경에 지금의 반이스라엘 정서처럼 그때는 반 베트남 전쟁 반전 사상이 대학 캠퍼스를 휩쓸게 되고 이 짐 사이먼도 여기에 동조했다가 해고당합니다. 자신이 주로 근무했던 곳들에서 반전 의식의 소유자였기 때문인데 그 후에 이제 뉴욕대 분교라고 할 수 있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스토니 브룩스에서 이제 수학학과장까지 지냈습니다. 1975년에 자기가 학문 세계에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기하학 분야의 최고 영예를 안게 됩니다. 상을 수상합니다. 학문과 경력 면에서 거의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의 나이 40세에 그는 희한한 결정을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로 하는데요. 가능한 짧은 시간에 가능한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 이렇게 결심하죠. 그때까지는 사실 뭐 투자나 재무 관련해서 강의 한 번 들은 적 없고 심지어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그러죠. 처음에 자신이 재직 중이던 스토니 브룩스 대학 근처에 조그만 투자사를 설립하는데 모네 매트릭스라는 회사입니다. 뭐의 복합원지는 아시겠죠? 머니 플러스 매트릭스. 4년간 신통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년 후에 그를 상징하는 이름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상호로 개명을 합니다. 처음엔 주로 이제 통화라든가 상품을 주력하다가 이걸 주식 채권 시장으로 확대하면서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워낙 믿기 어려운 수익률을 기록했고 또 투자 전략 자체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이 짐 사이먼스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질시 어린 시선은 물론이고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 펀드를 따라서 투자하는 이른바 모방 투자 전략들이 펼쳐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짐 사이먼스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성적이 보이면 남들이 따라하기 마련이다. 경쟁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자유기업 원칙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선에서 경쟁은 적을수록 좋다. 이 경제학자들이 들으면 큰일 날 얘기인데 본인이 이제 겪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이유로 이제 적지 않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초기에는 정량적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 메인주의 감자에 올인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으로 올인 투자를 했는데 만약 이게 성공했으면 초기부터 엄청난 부를 획득했을 텐데 우리로 치면 이 거래소,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라고 하는데 여기서 독과점 혐의다. 독과점 혐의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눈물을 머금고 팔기도 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국회 상원위원회로부터 탈세 혐의로 청문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파생상품이라는 걸 거래하는 척하면서 6조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8조 원 넘는 돈을 탈세했다는 혐의였는데요. 또 흥미로운 게 2010년대에 자기가 끌어들였던 로버트 머서라는 사람을 공동 CEO로 임명하는데 이 사람과 충돌을 벌입니다. 충돌한 이유는 2010년대 후반에 두 사람의 정치적 지향성이 달랐어요. 투자의 성공을 거듭하면서 이 짐
사이먼스는 주로 리버럴 데모크래트,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후원을 많이 한 반면에 로버트 머서는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개인 후원자 중에 최대액을 기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 사람을 해고합니다. 공동 CEO로. 근데 뭐 그 후에도 회사에는 임원으로 로버트 머스가 계속 재직했고 둘 사이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해요. 책에는 자세히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늙음하게는 워렌 버핏과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워렌 버핏은 뭐 90이 넘어서도 자신이 투자한 회사인 코카콜라를 마시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즐기는 사람인 반면에 이 짐 사이먼스는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추구하죠. 거대한 요트를 사들이고 또 자신이 오래 머물렀던 롱아일랜드의 대저택 고급 아파트를 사기도 합니다. 사인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40세에 결심을 했는데 86세 사망 직전까지 그의 결심을 대부분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어떤 심정이었는지 정확히 또 그의 투자 기법은 어땠는지도 아주 분명치는 않습니다. 이 책이 그나마 가장 속내를 잘 들여다본 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또 줄담배를 놓지 않았다고 한 기견가이기도 했는데 뭐 인터뷰라든가 다른 사람과의 사교 활동 자체를 이 사람이 꺼려왔기 때문에 이 책 이상으로 이 사람의 면모를 다룬 책이나 혹은 얘기거리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퀀트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요. 뭐 퀀트 투자를 통해서 과거처럼 기회를 포착하거나 큰 돈을 번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자료라는 게 공유되기 시작했고 분석 결과도 즉각 알려집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나 투자회사, 이 펀드들이 다 이 퀀트 투자 담당자들을 둡니다. 프로그래머도 두고 그래서 분석하고 투자하고 프로그램화된 투자가 상당한 영역까지 지금 퍼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뭐 국민연금이 어디다 투자한다 그러면 따라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근데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퀀트의 정신을 좀 활용할 필요는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장 PER이나 PBR을 활용해서 주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에 앞으로 적합한 대상이 어떤 건지는 골라낼 수 있거든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보적인 퀀트의 정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료는 늘고 또 컴퓨터 성능은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아직도 개인 투자자들은 귀동량을 가장 우선시한다. 주변에서 뭐가 좋다더라.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짐 사이먼스는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투자의 전략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또 제대로 받았던 거죠. 이 짐 사이먼스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성 어린 투자, 습관이 돼버린 나쁜 투자 전략을 한번 재검토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